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만 봐도요, 여기저기 가을이 왔구나라는 네. 느낌들 많이 듭니다. 공기가 선선해서인지 저는 마스크 쓰기가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아유, 이 가을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 쓰기라니. 네. 이거 정말 코로나 시대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생겼을 때는 언제쯤 끝나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요, 왜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랑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코로나 끝을 저희가 알 수가 아직은 없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지금의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 초대석에서는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뭐든지 잘 알아야 저희가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예. 코로나 시대 어떤 것들이 바뀌고 변했는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전문가 모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오늘 주제 빅데이터. 네. 뭔가 저희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글쎄 저한테는 좀 생소한 그런 그 단어죠. 사실은 이제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저도 이게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이게 앱을 하나 깔고 싶어서 앱을 다운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온갖 허용을 해라, 허용해라, 허용해라 이렇게 동의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다 허용을 하고 나중에 가지고 또 막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럼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앞으로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AI가 그 나의 동선, 나의 취향 모든 것들을 빅데이터에 저장을 해가지고 내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예. 네. 저는 착하게 살아서 무섭진 않습니다. 손을 왜 그렇게 떠세요? 이게 좀 맞아요. 무섭기도 예. 하고 요새는 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어렵게만 또 느껴져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저희 모두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랑 떨어져 있지 않고요. 네. 아주 중요한 알아야 얘기이기 될 것 때문에 같아요. 알아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어렵지 않게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실 오늘의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빅데이터진흥원의 이동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남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별칭을 합니다. 예. 네, 한국 빅데이터진흥원 대표 이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광주에 아니, 저- 저런 곳이 있었나 하는 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 근데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 옆에서 이렇게 씩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걸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빅데이터 하면 뭐 일단 생각나는 게 인공지능, 네. 5G,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예, 그런데도 용어 자체는 아직은 생소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이렇게 우리 말씀하신 분이 뭐 AI라든지 뭐 IoT 이런 부분 되게 어렵습니다. 네. 영어 저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빅데이터란 거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 시대 이렇게 해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우리가 빅데이터 혁명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경유라든지 아니면은 휘발유 같은 원료를 기름을 넣어야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자동차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런 경유나 휘발유 같은 원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어도 자동차 운전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쓰는 거고 또 빅데이터의 좀 요소가 되고 이렇게 네.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 그리고 네. 광주 전남과 관련된 빅데이터 내용을 알아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걸 제가 좀 빨리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전문가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열린마당 시청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 최근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등장이 하게 돼서 제가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런 키워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특히 우리 지역과 관련이 된다고 하니까 흥미롭게 아,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작을 저희 열린마당 패널 두 분의 오. 빅데이터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두 분과 관련된 네. 빅데이터. 그걸 알고 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잘 나와요. 왜 또 떠시는 거예요? 저 착하게 살았는데. 네. 두 분을 제 준비를 해 주신 거죠? 아, 네. 네. 제가 사실은 우리 김성환 감독님,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우리 예. 지정남 선생님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아, 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네, 어떻게 살아오셨나 해서 제가 정말 공적인 부분만 네, 오. 정리를 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화면에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 우리 지정남 한번- 씨부터. 네, 네. 우리 지정남 선생님. 아, 저부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되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자. 지정 선생님, 네, 화면 잠깐만 보실까요? 네. 네. 이건 우리 진원 선생님, 네, 좀 젊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금도 아름답게 젊습니다. 바뀌셨죠? 네, 아름답게 변하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만나봤고요. 네. 이거는 뭐죠? 거기 우리 키워드 부분이 쭉 나오는데 네네. 거기 아마 뉴스 검색에서 239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 1995년부터 네. 네, 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아. 뉴스 검색만 쭉 네, 해봤습니다. 아, 지정남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뉴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2009년하고 2017년에 유독 기사 건수가 매우 높게 나오더라고요. 2009년과 2017년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으셨는지. 음흠. 다음 화면 하나만 더 보실까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네. 키워드를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대부분 뭐 강주나 또는 아짐, 네. 그다음에 아리랑, 전라도, 말바우아짐 태가 좀 알 것 같은 느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만 가지고도 우리 네, 지정남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사회 활동을 해오셨는지 네, 제가 그냥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2009년과 2017년에 혹시 무슨 일이 혹시 이 좀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측을 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적으로 또 말씀 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 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은 잠깐 봤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렇게 민주 언론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아, 지정남 씨가. 그다음에 강주 전남 PD 협회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언론에서 아주 많이 네 아, 부각이 돼서 그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네네 기억이 네, 납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2009년에 받았는지 2008년에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뭐 그런 상이란 것 같은데. 상은 다 받았죠. 상은 밥상도 싹 받고 가서- 술상도 받고. 근데 기억나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 2017년은 하나가 더 있어. 제가 2017년 무슨 상을 했때 우리 그 촛불 집회라고 하는 부분에 네 우리 큰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금남로에 가셨더라고 그때요. 네. 그러면서 두달 내내 아주 갔습니다. 음. 그 부분이 또 부각이 돼서 아하. 언론에 높은 아. 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야. 자, 지금 저희가 살짝 봤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자료가 남는 거군요. 네. 지정남 씨는 이제 본인의 빅데이터 아마 처음 보셨을 네. 것 네, 같은데 느낌이 290여 어떠셨어요? 건이 넘는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저 처음 알았고요. 손이 자꾸 떨리네요. 아니 진짜 열심히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이 좋은 생각도 걸로만 들고. 나왔으니까 네,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렇죠. 저 네. 다행이에요, 진짜. 네. 예. 지금 지정남 씨 결과를 본 우리 김성환 감독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기분이 네, 아니 어떠세요? 저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흠잡을 때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또 모르지요 또. 예. 네. 뭔가 좀 저렇게 불안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떨지 마세요.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김성환 감독의 빅데이터 결과도 저희가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에는 오. 네. 아. 네.
우리 뭐 아주 혜태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 하실 때는 네. 얼굴이 정말 핸섬하시고 최고의 멋쟁이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후하게 또 이렇게 아름다움께서 성숙한 느낌이 또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중앙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있는 예. 사진 입니다. 한 카트 더 다음 카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사가 많아서 네. 1990년 이후부터만 감독님에 가는 기사만 좀 수집을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시작했으면 80년대에 해야죠. 네. 82년부터 90년 초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30년이 전 것은 한 세대 전이어서 조금 이렇게 네. 세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 세대만 이번에 잡아서. 다음에는 네. 꼭 그 80년 초반부터 좀 해주세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욕심나지 하도록 마. 하겠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봤더니 한 6,582건. 네,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뉴스 기사이고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 53개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들만 제가 추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뉴스만 가지고 네. 했던 부분입니다. 맞네. 제가 그 전에 특이한 기사 중에 하나가 부산일보사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네. 화면이 잠깐 지워졌는데 갔는데 3천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가셨더라고요. 제가요? 네. 그래요? 그게 1990년. 연 예. 연 네. 3천만 원? 네. 예. 고액 연봉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90년대. 저 그 기억에 당시에 있는 그 부분이. 당시에. 아, 그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옆쪽으로 좀 봤더니 뭐 2001년, 2008년, 2012년 상당히 기사가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8년, 네. 2012년. 12년. 네. 네. 다음 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뭐 첫 번째 키워드가 혜태라고 하는 것은 그쵸. 거의 뭐 누구나 예측할 그쵸. 수 있었던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키워드가 타이거즈가 아니고 삼성입니다. 오호. 네, 삼성의 애정이 좀 삼성이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그 제가 이렇게 야구 감독님이시고 선수 생활 하셨으니까 예. 어떤 선수분들과 가장 친할까 예.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에 보면 아주 많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유독 이종범 지금 전 선수. 네. 예. 네. 아주 친한 관계로 제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이뻐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때 신인 때 들어와가지고 너무 야구를 잘해가지고 네. 많은 이들에게 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많이 줬거든요. 열심히 뛰고 하는 모습에 내가 너무나 그 좋아해가지고 박수를 많이 치고 네. 엄청 내가 높이 치게 세운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선동열 전 감독님이나 장정훈 전 선수 같은 들으면 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게 2001년에 보니까 키워드가 아주 높게 올라가서 제가 그것만 잠깐 봤습니다. 네. 그때 혜태 감독으로 취임하셨더라고요. 감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8, 2012년이 있는데 2008년은 개인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고 2012년에는 또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감독님 생각이 나신가요? 2012년. 2012년이면은 벌써 8년 전 일이어서 네. 그때는 네. 또 저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알 것 같네요. 혹시 열린 마당에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뭐 아니에요. 전국적인 그리고- 관심을 얻었다고. 네. 아니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 이글스에서 그만두고 열린마당을 아마 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열린 네. 마당 덕분이었나요? 네. 맞습니까?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코치로 가셨더라고요. 예, 하나 그때 수코치로. 네네 네. 김웅용 감독님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수코치 하시면서 이정범 선수 은퇴를 하는데 그때 특이한 은퇴식을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가까운 키워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예. 아무튼 좀 저는 되게 친근감을 아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야, 이 본인이 네. 잠깐 잊고 있었던 과거까지도 빅데이터는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예. 아니 지금 몇 년도 하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 연도가 맞은가? 그 해가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새록새록 다시 네. 기억이 새롭네요. 예.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두 분의 이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나오는 네. 것들은 김성한 혹은 지정남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연관되는 단어들이니까 때려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저희들 주제가 되겠죠. 광주 전남 키워드를 통해서 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좀 화면 한번 보면서 네.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예. 네.
2020년 2020년? 네. 네, 1월부터 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왔던 강주 전남이라고 강주 전남 키워드라는 걸로 가지고 제가 한 53개 언론사에 약 11만 9천 건에 된 뉴스를 검색을 했습니다. 이야, 11만 그래서 9천 건. 이 네. 텍스트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거기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로나19가 네. 53%를 오. 네, 그래서 우리 강주 전남 모든 분야에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청. 그래서 유독 올해 장마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상과 관련해서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 또 이렇게 선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금년 전반기 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네. 한 2020년은 그게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현재 지금 이제 전체 뉴스와 관련된 거라든지 사설 관련된 부분들을 좀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보셨겠지만 53% 네.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광주 전남 역시 코로나19라는 키워드가 1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저희가 좀 겪고 있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도표로 좀 준비했거든요. 이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상관관계가 높았던 주요 이슈들을 제가 그냥 몇 명의 전문가에게 이렇게 문의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한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언론이나 뉴스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 데이터 자체가 약 한 15만 건 정도 이상 됐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가장 이렇게 상관성이 높은 게 코로나19와 어떤 키워드가 가장 높을까라고 봤더니 이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불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라서 경제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지역 경제, 산업 이런 거 가정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 네, 이게 가장 높게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약 0.7 정도 이상 나오면 우리가 매우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0부터 1까지 상관 계수라는 게 있는데 한 3%, 0.3 미만이 되면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0.4에서 5 정도 되면 보통 또는 높다 이렇게 하고 6, 7 정도 나오면 아주 높다고 보는 거고 8, 9 나오면 이제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두 개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 가장 높은 게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0.79 정도 나와서 거의 0.8에 가까운. 와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아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불안이라는 단어에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로 이제 뭐 가정, 그다음에 소상공인, 교육, 그다음에 자영업 이런 식으로 쭉 제가 키워드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언론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가 알려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과 이렇게 다 관련이 있는 네. 그런 주제들입니다. 얘기하셨지만 첫 번째가 불안이라고요. 네, 불안이라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 나온 화면 중에서 전체 불안이라고 하는 뉴스는 약 29만 8천 건 정도. 네, 제가 검색을 해서 그걸 분석을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키워드의 불안의 가장 큰 문제가 확진자. 네, 그래서 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맞아요. 확진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다음 제가 가고 있는 마트라든지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확진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키워드로 나타났던 거고 이제 세 번째 뭐 사회적 거리라든지 의료진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불안과 관련시켜서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한 키워드로인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불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알아봤던 키워드들이 나온다는 네. 거니까. 근데 저는 좀 보니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나 확진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뜻밖의 단어들이 보입니다. 뭐 최씨, 은행장 이런 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우리 전반기 때 이 코로나19와 또 관련해서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게 거기에 우리 중간쯤에 나오는 경비 노동자라는 말이 있죠. 네, 경비 노동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사망,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갑질. 그 분이 네. 최
부분인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강주 전남에서 왜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을까 봤더니 강주광역시에서 2018년에 그런 고령 경비원에 대한 고용 안정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시행을 하면서 그분의 인권 보호 이런 부분은 강주광역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예방 쪽에서 또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를 먼저 좀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하나만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뭐 은행장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 그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주은행의 이렇게 송종욱 뭐 은행장님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 여성 청소년들에게 핑크박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물건 생필품 네.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난 것 같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강주나 전남에 긴급 구호자금 기부하는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19로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안들도 같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라는 게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지역적으로 또 연령대별로 사회적으로 다르죠. 예, 네. 정말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이었었죠. 네, 가정과 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에서 아마 우리 뭐 감독님이나 우리 지영란 선생님께서도 가정의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집에 네.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네. 청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우리 학교와 관련되는 우리 맞네. 학생들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못 가니까 급식 그런 부분과 관련시켜서 이런 단어들도 좀 도출이 되는 것 같고 또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우리 전반기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두 번째로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도표로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도표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뭐 코로나19는 당연히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네. 우리 2020년 전반기 때 2월, 3월에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코로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의 지역적인 개념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는 지역하고 아주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더 갖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지역적으로 확진자가 어느 곳에 얼만큼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뭐 네. 전북, 대구 그리고 경남, 부산 이런 타 지역들에 대한 관심들도 나타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외에도 나타나는 부분이 뭐 좀 나타나는 것이 뭐 농산물 꾸러미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와 관련해서 또 유치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난 것 같아서 향후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우리 대응 또는 어떻게 했으면 이걸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또 하나의 또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제시도 되지만 어떤 해법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힌트를 얻을 수가 예. 있는 거군요. 두 분은 뭐가 인상적이실까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 농산물 꾸러미 왜 저는 안 받았거든요. 꾸러미를. 감독님 그거 아무나 안 줘요. 나는 안 받았다니까요. 네, 꾸러미를. 감독님 저기 자녀분들은 다 꾸러미가 커가지고 네. 오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네, 다 커가지고 잘 모르시죠. 애기들 그 학교 안 가니까 급식, 네. 농산물 재료 있잖아요. 네. 그 집집마다 이렇게 그게 주는 나는 안 거죠. 주더라고. 근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요.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으니까 나는 받을 수 있나 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빅데이터 향이 있죠. 늘어날 맞아요. 수밖에 없죠.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맞아요. 다 받았으면 검색을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지정남 네. 씨는요? 저는 유치원 그때 그 우리 막 코로나 엄청 복잡한 상황에서 아이들 음식 탈라가지고 아, 그랬었죠. 네. 아, 맞아. 엄청 그 힘들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잊어버렸다고 오늘 들은 게 정신이 파딱 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서 빅데이터에 나왔는데 혹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책이 제시되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수의 어떤 의견들이 이런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반의 해결 대안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이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지금 비대면 원격 네. 수업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덜 나타나서 빈도수 높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안 보여진 겁니다. 예, 저희가 오늘 다루진 네. 않았지만 충분히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와 소상공인 이것도 이 부분이네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지역 경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단어들이 아마 가장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언론에서도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9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약 0.64 정도 나왔다는 것은 아주 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보시면 키워드를 잠깐 보시면은 네. 키워드 부분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강주 전남에서 특이하게 100년 가게 아. 네 이런 단어가 좀 나타났어요. 저도 이제 처음 네 접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100년 가게. 그다음에 전통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놀란 게 순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 지역적으로 순천이 강주 전남에서 이런 소상공인가 왜 나타났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궁금한데요. 왜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보니까 100년 가게 같은 경우는 강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우리가 그 강주에는 그 궁중전이라고 하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가게라고 하는 부분에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전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뭐 미용 쪽에서 우리가 뭐 은 헤어센스라고 하는 부분하고 순천에 낙원떡집이라고 하는 네. 떡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100년 가게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아. 기업청에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해서 100년 가게라는 부분이 좀 등장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조금 이게 그런 부분은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네.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영업 그다음에 이 직격탄 이런 네. 상당히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좀 등장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저희가 그 키워드를 분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딱 알겠는데 네, 아무래도 빅데이터는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기계들도 그런 부정적, 긍정적 이런 느낌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 그게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코딩이라는 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코딩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다른 언어처럼 네네네. 이제 배워야 그래서 되는 제가 거죠. 알고 싶어하는 것을 코딩을 제가 예를 들어서 김성환 감독님 해서 안에 가로 안에 딱 넣어주면 네. 김성환 감독님에 대해서 쫙 정리해 줍니다. 네, 인공지능 형식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인데 거기 우리 빅데이터에서 감성 언어라고 하는 분석을 하는데 긍정적인 언어인이 부정적인 언어인이 이렇게 좀 구별을 해달라 그러면 네. 알아서 네, 어. 컴퓨터가 딱 분류를 해줍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코딩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 언어잖아요. 네. 거기에 거시기 하다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단어도 있습니다. 아니, 거시기가요? 그래요? 거시기가 있어요? 제가 거시기를 네. 긍정적인 단어에다 제가 이렇게 사전에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거시기를 다 긍정으로 분류시킵니다. 다 긍정. 아니 부정적일 때도 거시기를 쓰지 대신 않나요? 머시기를 네 부정으로 머시기를. 넣으시면 아.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 할 줄 아시는 분과 못 아는 사람들의 세대 차이. 아.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 투지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의 세대 차이. 네.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단어나 감정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구별이 된다고 하니까. 거시기 머시기를 머시기. 구분할 정도면 아주 똑똑합니다. 인정해요. 네. 네. 여하튼 이 코로나19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정말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그러니까요.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 많은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기사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째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강주 전남 지역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기사 중에 하나가 강주 학동의 식당의 부분에 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가 이렇게 정독을 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식당 매출이 70에서 80% 감소를 해서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결론은 단축 영업을 하고 한 10시까지 영업하던 것을 아마 8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말 같은 영업을 또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임차료라든지 전기, 수도요금, 공공요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못 내니까 빚내서 내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강주 전남이 약 한 1.7% 정도, 그다음에 전남은 약 1.6% 정도 이런 지역 경제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운수업과 창고업 이런 부분들이 아예 지금 거의 뭐 40% 가까이가 지금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수업 버리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화물차에 짐 실어다주고 날아다주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예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표현하면 A 지역과 B 지역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서로 물건을 갖다 주고 물건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 이동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운수업이나 창고업이 아주 급감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얼른 느낌이 안 오는데 사실은 각각의 현장의 사업들이 지금 우리 중소상공인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관심과 걱정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 네. 있는데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 현 사회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관심을 잘만 이용하면 미래의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AI 아까 인공지능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 상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지역 상권 분석 통해서 이제 유동인구까지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일정한 범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어떤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분석이라고 하는 걸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을 어느 때 이렇게 오픈을 하면 어느 정도 일일 매출이 생기고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올지 거의 뭐 90한 7, 8% 정도는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내가 어떤 업종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될지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분야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혁명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은 개인들도 뭔가를 준비할 때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10한 2, 3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할 때는 막연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가 가서 보고 또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권을 다 분석을 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실질적이고 진짜 확실한 그런 그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요즘은 왜 야구를 봐도요. 감독님께서도 이 친구가 가서 뭐 안타를 칠 것 같아. 예전에 이런 감을 믿었다면 그렇죠. 요즘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가 사이버매트릭스 나오죠. 그걸 좀 강조하잖아요.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비슷한 개념이지. 지금 이 야구는 데이터를 활용한 지 꽤 됐어요. 네. 근데 야구는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안 맞을 때 있다니까요. 네네네. 확률은 높은데 확률이 떨어질 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기계가 사업은 안 사람이니까. 사업은 좀 다르군요. 사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작품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갖고 공연을 하고 싶은데 뭐 연령대 누가 관심이 좀 많을까 또 특히나 공연장이 있어요 광주 곳곳에 근데 그냥 있는 자리에 원래 하던 대로 이게 아니고 그 연령대가 많이 움직이는 공연장 근처로 가고 또 티켓 값은 또 얼마나 하면 좀 더 많이 또 올 수 있고 이런 것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몸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공연하실 때 이런 것 어떻습니까? 지역 맞춤형 기획을 하시고 그다음 지역 맞춤형 기획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관객들이 슬픔을 많이 갖고 있는 관객들이 참여하는지 아니면 되게 즐거움을 좀 원하는 관객들이 참여하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예측이 되면 제가 봤을 때 관객 맞춤형, 관객 눈높이형 공연. 네. 아니 그렇죠. 그러면 예를 그렇게 들어서 하면. 나하고 지정남 씨하고 김성환하고 네. 같이 저 마당극을 하는데 내가 같이 거기다가 저 보조 출연을 해가지고 하면 어쩌겠냐 데이터에서 물으면 딱 답이 나와먹구만 그냥. 그렇게는 안 나올 그건 좀 겁니다.
감독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진원 선생님께서는 관객들의 관심이 더 많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네. 옆에서 이제 붙은 거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관객들이 한 번이라도 연극계에서 네. 김성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 빅데이터 네.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그래서 아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야구에서는요, 그 데이터를 상당히 축적돼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워낙 이제 실물로 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의 이슈 저희가 빅데이터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이슈는 중요하죠. 네. 교육이네요. 오호. 교육. 네. 오호. 이 교육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렇죠.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더니 이 부분에 한 42만 건의 기사를 올해만요. 많네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9월 제가 지난주 1월까지 검색을 했더니 약 42만 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체 키워드 중에서 가장 높게 네. 건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그만큼 높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한번 화면을 같이 좀 보면서 설명 드려볼까요? 예,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튼 뭐 온라인 이런 단어가 뜹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시켜서 온라인 이런 거 좀 뜨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이게 학부모나 교사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교육과 관련해서 AI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조금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상에서 실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공교육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올 1학기 때부터 2학기 때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 비대면 온라인 수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뒤에 또 화면 하나만 더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2019년 키워드와 올해 키워드를 제가 비교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셨군요. 교육 예, 차원에서. 글씨가 네. 클수록 많이 검색됐다. 네, 맞습니다. 빈도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 키워드를 봤을 때 올해는 온라인, 비대면, 인공지능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좀 이슈화되어 등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학생, 취업, 사업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색적인 어떤 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경우에 교육 분야에서 좀 많이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작년과 올해 1년 사이인데 이렇게 비교해서 단어가 나열돼 있으니까요. 기분이 안 좋은데. 떡하니 코로나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그래 이제 그 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단어들이 많았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험 대상,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계획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사업도 들어가 있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배제되어 있고, 그래도 올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또 한쪽 측면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제 경쟁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개학 이런 얘기는 먼 미래 얘기처럼 그렇죠. 생각이 네. 됐었는데,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네, 없었어요. 이제는 언택트, 네. 온라인을 비대면. 기반으로 한 네. 온택트, 비대면 이제는 현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실감하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코로나19 그러면 그냥 한 단어만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비대면. 그렇죠. 아마 온라인하고 같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 하실 때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을까, 이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면 앞으로 좀 많은 것들을 또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그야말로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게요.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언택트 나이프를 내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처음에 이게 언택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 해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 그런 생각이 전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상화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벌써 지금 6개월째 그 재택 저기를 해요. 근무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너무나 그게
잘 그 그죠, 눈에 안 적응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일상으로 완전히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회의도 화상으로 다 하고 전부 다 컴퓨터로 다 하고 이렇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감독님 이것이 넘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진짜 재택이 가야 돼요, 열린마당 재택 출연이 됐어요. 아, 그런가? 여기 직접 못 오고 이렇게 화면으로 나와야 될지 몰라요. 아, 다른 맞아요. 프로그램에서는 네. 왜 객석 그죠 랜선 해가지고 연결해서 네. 하잖아요. 영상 맞아요. 하잖아요. 네. 아이고 넘일이 아닙니다. 아, 실제 저는 몇 주 전에 친구 네.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요. 네. 정말 가족들만 있고 다 네.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돼서 아. 댓글로 어머 잘 어울려요 축하해요 이걸 제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어쩌고. 그래서 야, 굉장히 세상에. 낯설면서도 이제는 아 어쩔 수 없이 현실이 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겠죠. 네. 아니 근데 그 언택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말 중에 보복 소비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봤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19 부분이 좀 규제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 온라인 쇼핑 축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기획을 해서, 아. 네, 중국 전체에 이렇게 폭증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사회적 활동이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외 여행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항공 티켓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아마 폭증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금 여행지 특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규제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억눌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한꺼번에 모든 시민들이 그냥 폭발하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비행기 그러니까 도착지가 없는 그런 상품도 나올 수 네.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 이 생겨난 말이긴 한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섬뜩하고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부모 리무버라는 얘가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저는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정말 네. 충격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이런 단어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접하지 않았으면 참 행복할 건데 이런 단어를 접하니까 같이 좀 우울해지는 네, 그렇죠.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 부분 연령층이 지금 보통 우리가 70대 연령층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상황에서 사망자라든지 사망률 같은 경우가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고령층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청소년 사회에서 SNS상에 등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말로 좀 풀어봤는데 우리말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떤 드라마에 꼰대라는 꼰대. 용어가 네.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꼰대 없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베이비붐 리브 뭐 이런 말로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좀 그래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세대에 통합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생각을 지혜를 모으고 코로나를 같이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특정한 층에 대한 어떤 비하나 폄하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까지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이네요. 네, 자영업에 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등장하긴 하는데 자영업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은 더 개인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실상이 있어서 저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을 전체 키워드에서 구분이 가능할까 했더니 또 구분이 돼서 나왔길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의 어떤 우리가 상관관계를 봤더니 약 0.5895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건수가 25만 8천 건 정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거기에 수익성이라는 단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쪽에서 못 봤던 경기 침체 그다음에 네. 도산 위기 그다음에 또 상한 부담 증가란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한 시기가 도래하니까 네. 이거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염려, 돼서. 걱정, 부담 네. 이런 게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장 더 저희가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작년과 이것도 좀 제가 비교를 한번 비교를 올해와 해봤습니다. 작년을 네, 비교를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상한 부담, 도산 위기. 아하. 상당히 부정적인
그리고 제가 자영업자인 경우에 정말 부담되는 영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주형 우리가 그래서 강주형 일자리 하면서 일자리, 자동차 네. 단지 네. 만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부분은 그랬죠.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 네.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역사회 좀 발전에 견인될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은 우리 생활환경 개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안전부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의 일정한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생활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우리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이런 부분들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올해는 정말 반대적인 네. 개념으로 좀 등장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재생, 그죠. 광주형 그 일자리, 일자리, 뭔가 네. 희망적인 그런 키워드들이 많았다면 올해는 뭐 상환 부담 증가, 네. 그리고 도산 위기, 경기 경기 침체, 침체.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도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 자영업자이신 감독님께서는 좀 더 남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네. 느껴요. 진짜 많이 느끼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도 실제로 문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네. 뭐가 있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업체였는데 네.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또 나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웹을 이용해서 옛날에 배달을 안 했었어요. 저도 네. 뭐 자존심 세운다고 뭐 고급 레스토랑 뭐 이렇게 가지고 끝까지 버티겠다 했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을 사용을 해서 배달을 시작을 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고 그게 버틴다, 견딘다. 네. 이것이 이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십시오 요 말 하기도 너무 죄송스러운 그래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요새가. 예. 아유, 맞습니다. 저희도 맨날 방송하면서 그 얘기 드리기도 그러네요.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도 드릴 말씀이 힘내시라는. 그러니까요. 말인 오프닝을 것 하면서 같습니다. 코로나19 얘기를 안 했으면 안 해- 좋겠는데 네. 그렇죠. 빨리 좀 안 하고 다른 희망적인 오프닝을 할 수 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다음 또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울이네요. 우울. 네, 우울과 관련되는 네, 부분입니다. 우울하죠. 네. 우리가 사회적 불안을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위축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울 관련된 부분, 이건 사실은 정신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고 개인이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키워드로 좀 같이 한번 봐봤습니다. 한번 예. 보실까요? 우울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입니다. 네, 그 키워드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심리 상담. 네,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심리 방역. 네, 심리 방역. 네, 네. 방역. 그래서 그런 키워드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라든지 소비 심리 이런 단어도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소비자 그러니까 해야 될 활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 쇼핑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제약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나다 보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우울이라는 단어 밑에 그 우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분을 또 좀 해결할 방법들은 아마 있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 단어에 심리 상담 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부분이 불안을 느끼고 우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누군가 대화를 하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방청객에 네. 네. 같이 객석에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좋죠. 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키워드가 어쩌면 이런 우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또 같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또 관련 키워드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소비자 물가, 소비 심리, 뭐 장기화 이런 네. 단어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울한 감정을 갖다 보면 이게 결국은 소비 심리와도 연관이 돼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네, 당연하죠. 네, 아마 백화점 최근에 못 가보셨죠? 아, 그렇죠. 볼 수가 없었죠. 네. 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렇다고 백화점이 또 영업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동에 대한 제약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거의 소비 패턴이 바뀌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가는 데가 이제 가장 가까운 편의점 네. 아니면 중소형 마트 네. 이렇게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화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건 이렇게 심리 상담 이런 네. 부분도 좀 많이 좀 부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불안도 나왔고 우울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키워드가 또 스트레스로 이어지나요? 네, 스트레스. 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평소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감독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예,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아, 예. 아, 그래서 그래요? 머리가 좀 하얗신 것 같아서 네.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원래 받으시고. 좀 하얗긴 한데 스트레스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스트레스 관련 건수도 거의 약 27만 건 정도. 많네요.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좀 봐보시면 네. 그 우울감이라는 것도 같이 나오고 여기서요. 오. 또 장기화도 같이 나오고 있죠. 네. 네, 또 스트레스에서 불안감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아, 비슷한 결과로 네, 이어지는군요. 네. 또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부분도 또 같이 나오고 있고요. 음. 근데 특이한 부분의 한 밑에 사이버 상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이버 상담. 네, 저도 이거는 좀 사실 뜻밖이었거든요. 네. 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단어들만 나올 줄 생각했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것도 같이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무력감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스트레스, 우울감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검색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좀 인상적인 키워드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요 확진자. 아하. 아, 확진자 맞아요. 소리 네. 딱 들으면 그냥 스트레스가 확 와요. 어머 김나 벌써 김나. 아, 제일 정말 스트레스가 받았기 때문에 이 확진자라는 단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확진, 네. 양성, 막 이런 거. 네.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맞아 진짜. 환장, 한자고 짐이 무랑무랑가. 저는 좀 눈길이 갔던 게 기상청, 네. 날씨, 비, 뭐 태풍. 아, 요것도 참 스트레스였죠. 예. 네. 네. 저희는 방송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2주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주가 그 끝나지만 2주가. 지금부터 2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2주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네. 언제까지 2주인지.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아침에 그 확진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네. 속보 오잖아요. 문자 네. 오면 전 출근 준비하다. 네. 저희 이렇게 속보 방송하면서 그러니까요. 아, 그 확진자 소리 이렇게 글자만 봐도 정말 맞습니다. 너무 맞아요, 마음이 확진자. 초조해지고 바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두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렇습니다. 네, 되고 예.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다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아파트네요. 좀 오. 의외의 단어가 아닌가.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왜 아파트라는 게 나올까라고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준 거 제가 예. 가져온 건데 보니까 검색어가 약 32만 건입니다. 오, 엄청 많네요. 네, 상대적으로 앞에 거보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상관계수도 물론 이 정도 한 0.53 정도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키워드들을 같이 한번 보면은 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걸로 좀 보시게 되면 경쟁률, 그다음에 세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예. 세종 특별자치시를 얘기합니다. 네. 네. 네, 아, 아마 주택 네.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올 전반기 때 키워드가 좀 아. 많이 등장했던 그런 네, 부분인 네,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감독님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유축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가 좀 불안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반기 때 보면 국제적으로 이 금값이 많이 네.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이제 현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차원에서 아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뭔가 불안하니까 네. 실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현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좀 키워드들을 조금만 더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전국에 이제
집값 평균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도권에 이제 가구를 소유할 수 있는 걸 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도가 사실 높았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즉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마지막 단어들 좀 나왔을 건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우리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도 버텨야 되는 것, 견디다 버티다 이런 단어도 있겠지만 미래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계된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키워드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내용 이외에도 그 뒤에가 종교 있었고 전통시장, 부동산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좀 소개해 줄 만한 특이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이걸 제가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이 어떤 범주를 조금 나눠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 아파트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의 키워드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범주를 묶어본 겁니다. 저는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불안, 스트레스, 우울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에 분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에 관련되는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우울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가 최근에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불안들에 대한 심리 상담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시행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또 우리 광역시청에서나 지자체에서 좀 보시게 되면 우리 이렇게 원격 진로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진로 상담도 좀 다양하게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아마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센터는 네. 준비되어 있다고. 네. 지금 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상담할 네. 수 있는 곳이 네. 있으니까. 네. 그게 아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치유 상담센터 이런 부분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원격 상담. 네. 이런 부분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에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학생들에게 재택 수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이런 이렇게 신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다가가는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네.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또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불안이나 또 자치 공동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엮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요. 우리가 우울한 시대에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가 많은 그 국민들에게 특히 그렇죠. 광주 시민들에게 힘과 네. 또 희망을 줬잖아요. 이 시대 우울한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기아 타이거즈가 잘했다 이러면은 빅데이터에 많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뭔가 나의 스트레스를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네. 뭔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엔 그래도 이렇게 기아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요즘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등장량이 늘었죠. 네, 그런 거, 그렇게 지금 제가 최근에 분석 한번 한 것이 있어서 네. 그래 봤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돌파구가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뭔가 맞아요. 빅데이터를 봤을 네. 때 우울, 뭐 힘들다 이런 단어보다는 희망을 얘기할 수 네. 있는 단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쭉 뭐 빅데이터와 관련된 코로나19 상황들, 광주 전남을 네.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게 앞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이요. 네. 옛날에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혼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미리미리 지금 앞으로 한 20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받아들이는 연습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해결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연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막 1000명 관객 막 이런 좀 많은 숫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좀 작은 소수의 관객을 오랫동안 길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확실히 코로나19에서 뭐 생활 행동이라는 거 생각들이 참 많이 바뀐 네. 것 같습니다. 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네.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 관련 이슈들을 가지고 공공이나 지자체에서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현장 강의 정도 해드렸지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열린마당에서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앞당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마 우리 지영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집단 생활을 많이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개인적인 그 독립적인 생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주택이나 다주택 이런 개념보다는 개인에 대한 주택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바뀔 것 같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고 병원도 이제는 앞으로는 집단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원격 진료. 아하. 지금은 조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또 금방 변화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코로나가 지금 또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빅데이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열린 초대석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광주 전남 주요 이슈들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요. 뭔가 네. 변화하고 있구나. 이 변화에 우리가 직면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보다는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